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욱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사건, 그 다음에 우리 해수부 피격 사건, 우리 국내가 매우 어수선하고요. 이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한국 국내가 어수선한 데다가 10.10 행사를 앞두고 이 전투기까지 띄우고 또 이 정찰 자산을 띄우면서 이 한반도에서의 이 안보 환경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한 이 군사적인 조치에 대비하는 그런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위기는 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김정은에만 매달려 있는데요. 정말 그 실태가 이제는 뭐라고 비판할 말도 없어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 국면을 문재인 정권의 현재의 전략과 정책, 그 마인드를 갖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적 말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결론을 이제는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요, 조국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말에 상당히 벨뱅 꼬는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이 2일과 3일 연속 요새 SNS 활동하고 있는데, 애국 순찰팀에서 이 조국과 윤미향, 그 다음에 추미애 집 앞에까지 이 드라이브 스루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서 어젯밤에는 집회 시위 자유를 포괄적으로 탄압하던 체제를 무너뜨리고 1987년 헌법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피나는 분투의 성과는 애국 순찰팀도 그 어떠한 극보수 집단도 누릴 수 있다. 이게 요 앞에 수식어가 굉장히 길잖아요. 피나는 분투의 성과. 조국 자기네 좌파들이 이렇게 피나게 투쟁했는데 이걸 이 극보수 우파인 애국순찰팀이 누리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그런 이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위기라는 비상 상황에도 집회 시위 자유가 보장되는 한국, 정말 민주국가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비꼰다면 조국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서도 장관대 임명되는 이 나라, 정말 민주국가다. 그러고서도 한 달 이상이나 장관직에 앉아서 버티고 있고, 그리고 나서도 팩스로다가 서울법대 교수직은 또 복지 신청해가지고 월급을 그대로 또 타먹고 있고, 정말 좋은 민주국가다. 요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여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아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중도층 마음을 잃을까 봐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미애가 이번에 추석을 계기로 해서 무관용 원칙을 밝혔잖아요. 언론과 보수 야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자기 아들 군대 간 것은 군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건데 뭘 말이 맞냐. 지금 보수 야당과 그리고 이 보수 언론에서 하는 것은 전부 가짜 뉴스다. 그리고 자기가 이 보좌관한테 전화번호 준 거는 이미 보좌관과 아들 사이에서 전화번호도 알고 있는 거 준 건데 이게 무슨 청탁이냐. 요렇게 아직도 아주 철면피하게 모든 본인이 관련된 얘기를 다 부인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이러다가 중도층 이 지지를 잃을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에서는 노심초사하지만 지금 군심과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좀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권 좀 써보고 싶다. 이 정도가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검찰 수사에서 주임 상사 얘기가, 이 주임 상사가 그동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주임 상사가 결정적으로 이 결재권에 제1번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주임 상사예요. 주임 상사는 선임 병상들을 모아놓고 이거 병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돼. 요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김대희는 당시 지역대장한테 승인을 하라. 휴가 승인을 사후라도 승인하라. 이런 얘기를 또 듣지 못했다. 요거를 밝히고 있어요. 더군다나 물적 증거. 본인이 민간 업자한테까지 포렌식 분석을 해가지고 그 문자까지도 검찰에 다 보여줬는데 요것도 이 수사 결과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 김대희가 이 휴가 승인 해줬다는 말 한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부인하고 있고, 주임 상사가 휴가 그거 병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선임 병장들한테까지 불러서 회의까지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전혀 수사 결과에 반영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추미애 아들 건, 그 다음에
그다음 해수부 관리의 피살건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야당에서는 다루겠다. 그래서 특히 추미애 아들 건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특검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 고검에다가 이 항고를 해봐야 결국 고검도 추미애 휘하에 있는데 거기서 대단한 객관적 이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의 의견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이 사안을 짚고 나가겠다. 요렇게 지금 강장이 단단히 밝히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북한이 우리 해수부 관리 사살한 것은 7.62mm 소총으로 사살한 것이다. 요렇게 지금 딱 밝히고 나섰습니다. 요렇게 우리 군 정보당국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762 하라. 그러면 762라고 하는 것은 북한 군이 가지고 있는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살하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 이 얘기는 정보에서 사살이나 사격 이런 말은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용어로 단어로 사살 사격은 없었다 하더라도 762 하라 이렇게 하면 762가 뭡니까? 이게 소총인데 총인데 이 총을 쓰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사살 사격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죠. 꼭 눈에 보이는 글자만이 글자입니까? 행간을 읽어야죠. 행간.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부에서 지금 얼마나 청와대를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폄하하고 이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참 기가 막히다. 제가 정보를 다루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를 갖다가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즉 집권 여당과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안보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점에서도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거짓말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직접 코트하고 있어요. 762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사격과 사살이라는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거야말로 김정은이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무시하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생명은 경시하고 김정은이의 말과 그리고 이런 사살한 이 만행 무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면피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추미애 사건과 관련해서 추론안불, 추한무치 이런 사자성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을 이대로 넘길 수 없고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 즉 제대로 된 절차라는 것이 특검 또는 국정조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추 장관 사태가 추석 이후에 다시 민심과 군심에 불을 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조선일보 오늘 사설에서도 다시 이 추미애 사건과 관련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사설에 보면 끝내 국민을 속이려는 추범무 의혹 특검이나 재수사로 밝혀라. 이렇게 사설에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설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위 발언 문제 요것이 지금 빠져 있다. 요거를 지적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이 추 장관이 직접 이번에 여러 가지 이 국회에서의 진술 또 SNS 활동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대로 검찰이 수사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동부지검이죠. 동부지검에서 대검의 수사 보안 지시도 무시했다.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추석 연휴에 서둘러 발표해가지고 추 장관 측에 유리한 내용만 꿰맞췄을 뿐이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재수사 또는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고 동부지검 수사 담당자에 대한 감찰과 그리고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요. 저도 동부지검 수사 담당자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지금 다시 언론 보도를 보면요. 지금 현재 10월 3일 날 어제 개천절 날 미국을 갔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주로 갔어요. 요트를 사려고 갔어요. 요트도 이 켄터 51, 그러니까 이 켄터라는 회사에서 만든 51피트짜리 이거를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이 카리브해 또 이 항해 여행까지 생각하고 갔어요. 거기서 이 어제 김포공항에 나가면서 출국하면서 우리 KBS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을 엄청 열받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행 가는 거 누구나 여행 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행 가지 말라고 한 장관이 바로 이일병 교수의 부인이에요. 강경화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급하냐? 그리고 설령 급하다 하더라도 이 강경화 장관의 부인은 이제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만 여행을 가지 말라고 3번씩이나 연기 발표하고 지금 여행 보류하라 이렇게 국민에 권고하는 것은 이달 18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 우리 국민의 감정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저소득층들, 중소기업들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요트 하나 사려고 3억에 가까운 돈을 이 요트 사가지고 여행하겠다고. 이게 공직자 남편이 할 일이냐? 물론 자기가 성인이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다. 뭐 그런 것까지 부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요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부인이 장관으로 있는 한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여행, 본인이 사고 싶은 요트 이거 다 취미생활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려면 장관직을 내려고 나와서 둘이서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장관으로 있는 한은 본인의 취미생활도 사생활도 축소하고 이 국민의 감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인내할 줄 모르면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왜 나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선일보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6월 달에 지난 6월 달에는 또 요트를 사러 그리스에 가려고 했었다.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제 심야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관련된 이 언론의 취재 활동이 또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일보에서 바로 특종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요트를 사러 그리스에 지난 6월 달에 가려다가 막판에 취소했어요. 근데 취소한 것도 본인이 취소하고서 싶어서 취소한 것은 아니고 그리스에서 이 한국인들 입국을 금지하는 바람에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뒤늦게 잘못 알아가지고 6월 18일 날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서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비행기까지 전부 다 예매하고 또 거기에 외국에서 가서 사용할 체크카드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장기간 해외여행 생활을 위해서 계좌의 현금 인출과 활용을 좀 더 싸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이 체크카드도 신청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전부 본인이 블로그에 실은 내용을 이 조선일보에서 집중 취재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귀국 비행기표는 아직 예약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배를 계약하면 그냥 귀국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트를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면 귀국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 같은 다른 곳을 가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 여행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도 왜 문제가 되느냐? 3월 달에 이 해외여행을 좀 보류하라. 이렇게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권고사항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왕 갔으니 근처 관광도 좀 하다 올까 한다. 그러면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아테네의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이로드 아타코스 극장, 저는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봐요. 요런 데 가려고 했던 것이 지금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로그에 당시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리스 여행 취소라는 글을 올려가지고 급하게 비행기표 취소, 숙소 취소, 배 검사 취소, 선주에게 소식을 알리는 등 바빴다. 아무래도 여기 생활을 잘 정리한 후 8월 초에 나가게 될 듯하다. 요렇게 블로그에 당시 지난 6월 16일 날 블로그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야, 이거 참 대단한 용기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 미국 뉴욕주로 하기 전에 KBS하고 얘기한 걸 보면 이렇게 두 말이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다면 부담이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제 삶을 사는 것인데 모든 걸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공인의식이 없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얼마나 없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 그야말로 명문 연세대 교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미안하지만 연세대 교수님들한테 참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교수도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평소 인성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주의보를 내린 거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 여행주의보,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맨날 집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 아니 누가 맨날 집만 지키래요. 아니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부는 답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왜냐?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니 물론 개인적인 일 맞아요. 그렇지만은 부부 아닙니까? 부부. 이 공인은 함께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이 요트 사락 한 거와 관련해서 야당 측 반응이 심상치가 않아요. 야당 측에서는 저하고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죽어나가는데 고관대작 가족은 여행의 요트까지 챙기면서 욜로를 즐긴다. 욜로가요, 영어로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이런 약자라고 합니다. 욜로를 즐긴다. 그리고 뭐 야당 대변인들이 한 얘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황교안 부대변인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마치 국민들에게 왜 아직 가재, 붕어, 개구리처럼 사느냐고 꾸짖는 듯하다. 내 삶을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국민들, 순진하게 남의 눈치도 보고 배려하다 보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에겐 직격탄을 날린 격이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며 참고 견뎠던 국민들 입장에서 참담하고 허탈하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를 책임진 외교장관의 남편은 요트나 타러 다니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움직임은 정반대다. 먼저 이 폼페이오 장관, 이 폼페이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중에 있지만은 그래도 한국, 일본, 몽골 반드시 방문한다.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방문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몽골과 한국은 극적으로 전격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달 중에 오겠다. 방문 일정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본만 오늘 가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왜 가냐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일본과 미국은 그야말로 찰떡 지금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4일과 6일 사이에 일본을 방문해서 뭘 하느냐? 바로 쿼드 플러스 이 회의를 합니다. 이 쿼드 회의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즉 4개국 안보협의체잖아요.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추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안보협의체예요. 그래서 이 회의에는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쿼드 플러스 알파에는 한국과 베트남, 그 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나라가 거론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강경화는 쿼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선명하게 클리어하게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중국을 조금 기분 나쁘게 할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아주 강심장으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권의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수부 관리가 피격당하고 그 다음에 10.10 행사를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어떤 벼랑 끝 전략을 구상할지 철저히 감시하고 그 다음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30일 날, 1일 날, 2일 날 계속해서 미군 전투기 정찰 자산들이 한반도 일대에서 이 합동 훈련을 하고 있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폭격기 중에 하나가 B-1B 랜서 전략 폭격기예요. 전략 폭격기 2대가 지난 30일 날 이 괌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와 연합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있는 미사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된 미 해군의 전자전 공격기 EA-18G 그라울러하고도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친 B-1B는 다시 미국 본토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이 B-1B의 이 비행 행로를 보면 괌에서 출발해서 남중국해와 일본 스시마섬 남쪽 해상을 거쳐서 동해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말하자면 전투 폭격기 딱 떴다는 얘기는 평양 지휘부 폭격할 수 있는 연합훈련을 일본과 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공군들도 합동훈련을 해야죠. 그래야 김정은이가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든 핵과 미사일을 없애는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지 이렇게 달래고 설득하고 이럴 김정은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서해 상공에서는 미국 정찰기가 출동했습니다. 이 정찰기 출동을 해서 1일과 2일 연거푸 출동했어요. 그래서 1일에는 E-3B 조기경보기 센트리, 그 다음에 E-8C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 스타스 요것이 출격을 해가지고 서해 상공을 거쳐서 남한 내륙 일체 정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E-3B는요 거기에 주로 반경 400km 내 600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첨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0개의 이상의 목표물에 대한 피하 식별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8C 조인트 스타스는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고도 8에서 12km 상공에서 이 지상을 감시하는 첨단 정찰기입니다. 그리고 또 2일날 이 정찰한 이 정찰기는 또 다른 기종의 정찰기입니다.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정찰기 EP-3E가 떴어요. 그래서 EP-3E는 신호정보 수집 및 정찰을 담당하는 항공기예요. 그래서 지상과 공중의 모든 신호를 포착해서 분석하고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 신호도 포착할 수 있는 첨단 정찰 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이 다양한 첨단 정찰 자산들을 우리 한반도 상공에 일제히 띄우고 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미 대선 전까지 일체 무력 도발, 즉 레드라인을 벗어나는 무력 도발을 하지 말도록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도 좀 의미를 좀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